오늘 저 채점평 나온 거를 내한테 최고 답안이 2개 올라왔거든.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일단 2개 다 내가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물론 뭐 좋은 부분은 여러분이 이런 거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자기가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자기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세히는 아니고 전체적으로만 그냥 쭉 한번 읽어봤는데, 좋은 뉴스는 생각보다 하여간은 뭐 글을 배운 내용을 잘 쓴다. 특히 이제 소질문 1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2와 관련해서는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채워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별로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거고. 그거는 이제 굿뉴스인데, 내가 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배드 뉴스는 뭐냐 하면 이 점수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답안지가 대충 뭐 8점 뭐 이러면 100점 환산하면 56점 이래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문에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쓴 답안지인데, 그러면 적어도 뭐 20점 이상들이 제법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프에 여백이 생기더니만 19, 18쪽으로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본 내용을 자기가 기억을 해가지고 못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행정학이 어떻든 뭐 학문의 성격이 어떻든 뭐 재미가 있든 없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행정학을 봐야 되잖아. 행정학이 선택이 아니거든. 하고 선택이 될 가능성은 마이너스라고, 제로도 아니고. 이름이 명색이 행정고시인데 행정학 과목을 뺄 수는 없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학계 간의 권력 게임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일행에 정치학이 들어있잖아, 그지? 사실 그 뭐 정치학 가운데 뭐 일부는 관련이 있지만 뭐 국제 정치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외교원가 외무부나 이런 데 가는 사람 아니면 별게 없다고. 이게 어째 보면 학문 간의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정치학이 필수에서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고. 행정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예비순환부터 이제 내가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글로도 써보고 그걸 챙겨놨다가 다음에 자주 보고 하는 이야기는, 그걸 안 해놓으면 행정학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골치 아픈 거야. 그건 뭐 4년, 5년 지나도 똑같다고. 그래서 처음 할 때 하여간 기본적인 거 잘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자기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쉬워질 거고. 기본이 돼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는 건 훨씬 나아지지. 근데 그게 약해 있으면 문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차피 지금 뭐 시간을 내서 예비순환 듣고 이 동안 행정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 동안에 미리 좀 여유 있을 때 고생해 놓는 게 좋지. 나중에 삼순환 돼가지고 시험 뭐 한두 달 남았는데 그때 가서 뭐 난리를 쳐봐야 사실은 크게 개선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삼순환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 답안지를 봐주는데, 내가 그때 보고 대충 이제 불안한 친구들은 좀 야단을 강하게 친다고.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뭐 삼순환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미워서가 아니고 뭔가 좀 기본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내가 혹독하게 평가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삼순환 끝나고 나서 대충 내가 보고 요게 점수가 어느 데다 하는 게 2차 시험 실제 치고 나면 결과가 거의 안 변한다. 그때 뭐 마지막 남은 뭐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근데 뭐 행정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 행정학 해봐야 뭐 불과 며칠 투입을 할 건데 남들도 다 똑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 삼순환 지나고 나서 내가 답안지 보면 너는 예를 들어서 뭐 50점 미치다 하면 다 점수가 그대로 다 나온다. 거의.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수준이 저 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거는 거의 안 변한다.
거의 안 변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시험이 2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시험 칠 거 아니야, 그지? 그때도 뭐 내가 비슷하게 하여간에 몇 가지 주제를 줄 테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하여간에 보고 해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꾸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그런 흐름을 잡아서 딱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안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학생들이 행정학이 휘발유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뒤도 없이 그냥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내가 기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표현들만 대충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또 이게 무슨 글로 쓰려니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그런 걸 딱 잡아가지고 정리가 돼 있으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이왕 여러분이 뭐 수업을 듣는 거고 어차피 행정학 시험을 나중에 2차에 봐야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미리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가서 그만큼 여러분이 편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다른 과목보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행정학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거는 뭐 공부를 4, 5년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직접 학생들한테 이제 이래 듣고 한 거 보면 2015년, 17년 이 사이에는 오히려 오래 공부한 사람보다도 1년 공부해서 2차 시험 친 애들이 행정학 점수가 더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초만 탄탄하게 하면 4, 5년 해도 그게 뭐 이게 약하니까 오히려 공부를 짧게 해도 점수는 더 잘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비부터 쭉 따라오면서 챙길 거 챙기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 오래 공부한 사람한테 비해서 여러분이 불리할 게 없으니까 자 그렇게 인식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읽고 구체적인 평을 하는 거는 내일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신제도주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신공공관리 어찌 보면 이제 신제도주의도 그렇고 신공공관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 당장 올해부터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신제도주의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제도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그걸 정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제도의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란 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밑에는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고 단순하게 어떤 그런 드러난 거를 설명하는 거라면 이게 이제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동태적인 거야. 그래서 제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변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학문의 분야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제도주의적인 연구로부터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연구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 이제 우리가 기출을 보면 내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문제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일행에 보면 이건 뭐 기본적인 게 다 나왔다. 신제도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론적 배경의 이제 핵심은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흔히 뭐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대부분 그 두 개만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합리적 선택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면 이 세계 분파의 제도주의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로 뭐 이론적인 기존 이론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분파 이거는 이제 연대에 있는 하연석 교수의 그 논문에서 2002년도인가 이제 한국행정학부에 실린 논문이 있다. 이제 거기 세 가지로 분파를 나눠 놨으니까 이제 그걸 그냥 가져와서 이 세계 분파를 비교를 하라. 그래서 이제 뭐 개념, 특징, 한계 이런 거를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 사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분파라 이 정부 조직 개편 사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각 분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 사례라는 게 엄격하게 보면 뭐 조직 개편은 아닌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 때의 얘기를 그게 써놨다고. 김대중 정부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라는 게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국 대과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부서들을 부처가 아니지 부서지 대국 대과니까 그지? 통합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했다고. 공무원들을 그 당시에 한 8,000명 뭐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간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이 슬림화된 거야. 뭐 일종의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권 말기에 되니까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났더라 라는 게 이제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다가 뒤에는 늘어났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 세 가지의 분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제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은 이제 이게 학생들이 지문을 보고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권 초기에 공무원 수가 줄었다가 정권 말기에 늘어난 것은 비합리적이잖아.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줄었다가 늘었다라는 거는 뭐 행정 수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가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얘들 관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시험용이라고 봐야 된다고. 거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세계 분파가 가지는 어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뭔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봐라는 거지만 엄격하게 보면 그거는 막 그냥 시험용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시험용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세계 분파의 내용들을 여기 한번 적용해보라 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문제를 이 뒷부분을 지금도 학생들한테 내가 모의고사를 주면 학생들이 헷갈려 한다고. 뭘 써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 적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번 풀어봐야 될 거라.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행시에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산 결정에 관한 경로 의존성 모형 그리고 단절적 균형 이론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뭐 내가 특별히 그걸 안 해놨지만은 원래 이제 그 지문에는 점정주의 모형 세 가지를 줬다. 이제 점정주의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 결정 또는 예산 결정에 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우리 전에 합리 모형하고 가장 대비되는 어떤 맥락에 소위 예산이나 정책이 가지는 정치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합리 모형은 말 그대로 합리성이고 이쪽은 우리가 그런 다원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예산이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냐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로 의존성 모형이나 이게 단절 균형이라는 게 다 우리가 신제도주의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서로 비교해서 뭐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분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 갑자기 사회복지 분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건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예산의 변화 이런 데 대해서 기본 설명할 게 없으면 이 모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뭔지를. 그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별도로 모아서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대충 어떤 흐름으로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다 사실 배운 내용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뭐 점정주의일 수도 있고 경로 의존성처럼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단절적 균형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해서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한다. 단절적 균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게 하나의 단절적 균형이 돼서 기존의 경로가 이렇게 쭉 조금씩 소폭의 변화를 하다가 단절적 균형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운 경로가 생긴다.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면 뭐 인사혁신처가 그때 새로 설립된 것도 그러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설립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떤 세월호 참사라는 하나의 단절적 균형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로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제 여하튼 우리가 복지예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 대선 때 양쪽이 다 공이 복지정책 확대를 선거 공약으로 제일 강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이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기초 노인연금들, 노인 기초연금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이제 확대가 되고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정부 규모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소위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 5년 동안에 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선가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수단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는 이제 그냥 얘기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냥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SOC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이 증가를 했다고. 4대 강물. 그건 기본적으로 뭐 건설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SOC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을 복지 쪽으로 일부러 끌어간 거예요. 그쪽이 너무 비대해졌으니까. 그게 이제 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조세 지출을 우리가 감소를 했다. 조세 지출이라는 건 뭐 기업이 어디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일반 국민의 소득세 이런 걸 감면해 주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조세라는 거는 세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걸 지출한다. 이게 말이 뭔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정부의 직접 지출이라고. 직접 지출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엔가 사용처를 정해서 쓰는 거지만 조세 지출은 아예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가지고 사실상의 지출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디에 뭐 공장을 건설할 때 보조금을 준다. 아니면 세금을 감면한다. 그럼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걔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직접 지출의 형태고, 세금을 미리 감면해 준다라는 것은 이게 조세 지출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 조세 지출이라는 게 편하지. 왜? 법적으로만 세목, 그 다음에 그게 뭐 어떤 감해주는 비율 이런 걸 미리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 뒤에 돈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뭐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가 다 필요 없거든. 그래서 이제 조세 지출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조세 지출을 많이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투자를 좀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런 것들을 감면을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소비를 진작할 목적으로 조세 지출의 규모를 많이 늘어버렸다고. 그 말은 세금을 덜 걷은 거지. 세금을 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조세 지출을 축소를 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 그게 뭐냐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면 현금 받고 세금으로 신고 안 하고 누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소득원을 포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지하경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성화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라는 데 있어요. 이게 자질구레한 이야기겠지만 옛날 입시에 공약 가계부에 대한 문제가 다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 뭐요 이런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있지. 조세 지출을 우리가 축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납세자들의 저항이 나타날 거다. 네?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는 이제 지금은 중요한 수음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산이 단절 균형을 해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럼 이제 새로운 경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치? 새로운 경로가. 예산이 대폭 증액된 형태로 간다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예산이 갑자기 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복지 예산 늘 만큼 우리가 어떤 충당을 하기가 쉽지를 않으니까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원래의 선거 공약보다는 복지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는 좀 감소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 기초연금도 원래는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에게 65세 되는 데는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 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택적 복지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제외되는 거지. 보편적 복지를 해서 뭐 나도 공짜로 1년에 360만 원씩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해버리는 거지. 이제 정부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 기초연금뿐만 아니고 영유아에 대해서도 원래는 0세에서부터 6세까지 다 무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자꾸 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경로로 오다가 단절적 균형에서 새로운 경로가 생겼는데 이 경로가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꺾여버리니까 결국은 과거의 경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을 하는 거야. 그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이 뭐 그런 걸 다 기억을 잘 못하지.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사실 삼순환에 가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할 시간이 없거든. 정해진 시간에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논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비하고 일순환을 이렇게 쭉 한번 보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시험 문제에서 반영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학생들이 이론적인 걸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썼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라는 거는 특히 이제 이게 경로 의존성 모형하고 점정주의 모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세 개를 주어져 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폭의 변화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폭의 변화거든. 근데 그러면 설명할 게 별로가 없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점정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거고 사회 내 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 그들 간의 어떤 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변한다라는 의미지만 이게 역사적 제도주의에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그 당시 제도가 형성된 당시의 어떤 권력적인 불평등 관계를 반영을 한다 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서 이건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의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내의 권력의 불평등 관계를 반영을 해서 그 사회복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준이 낮다든지 이런데 이제 사회의 어떤 약자나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이 우리가 권력관계가 변해서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지 또는 제도가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뭐 학생들이 어쨌든 뭐 쓰긴 썼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썼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 그 다음 2012년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 이것도 다음에 여러분이 다 한번 써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방안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게임 이론 이런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물은 건 아닌데 뭐 게임 이론에 기초해서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게임 이론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근데 이제 올해 입시에는 보면 재수의 딜레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내용을 준 게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극복 방안으로서 신제도주의 우리 어제 사회자본 할 때 똑같이 했지만 실제 이제 질문에는 소질문 1은 이거고 2는 이거라고. 사회자의 주장과 한계. 저도 좋은 문제라 내가 미리 다 말해버리면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의의가 없으니까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시험 칠 때니까 여러분이 부딪혀서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입시. 규제개혁의, 이때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규제는 암덩어리다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는 나쁜 거다. 규정을 하고 그걸 하여간에 완화하겠다. 강도도 줄이고 수도 줄이고 뭐 하겠다. 근데 그 기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규제란 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따지면 경제적 규제는 시장 경제를 우리가 제한을 하니까 나쁠 수가 있지만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고. 그게 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가의 패턴이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 규제가 전부 나쁘다 해서 무조건 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규제 개혁에 따른 주요 쟁점들이 있었다. 이 쟁점이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어떤 논문이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시사적인 거지. 그래서 주요 쟁점과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물은 겁니다. 이때 대량 과락 사태가 났다. 결정적인 거는 요거와 직접 관련이 많이 있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보면 뭐겠어요? 이게 하나의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규제라는 게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제도의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변화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얘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건지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규제 개혁에 대한 신제도주의 입장을 물은 게 아니고 규제 개혁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쟁점을 몇 가지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이 경우는 딱 요거 하나지만 요거는 쟁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규제 자체를 나쁜 거로만 볼 수가 있느냐는 그런 쟁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규제 개혁을 하게 되면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게 주로 이제 완화에 초점이 있으니까 관료들의 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관료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거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규제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영국식의 규제 비용 총량제 이런 거를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어떤 실천 수단에 대한 쟁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쟁점들이었다. 그럼 이 세 개의 분파를 각 쟁점별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쟁점이 세 개고, 신제도주의가 세 개면 9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묻는 의도라고. 근데 학생들은 요거 싹 빼버리고 전체로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량 과락 사태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도쟁점 이것도 그 당시에 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였으니까 내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 가지로 설명을 다 해줬다. 여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우리가 집행상황에서 문제점 이런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 이걸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이거 다 빼버리니까 그때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학 점수 40점 중반만 받았으면 다 합격했을 거야. 과락도 엄청 많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쟁점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해야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일반론을 써버리니까 점수가 엉망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입시에도 정부 조직 개편의 설명에 있어서 결정론에 대한 보완.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보면 결정론이란 뭐냐면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래 바뀌면 정부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정부 조직을 나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결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단순히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조직 구조를 그게 맞추고 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자기가 어떤 의도, 합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부 조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분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얘가 보지 못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크게 보면 제도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도라는 게. 이건 환경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제도 또는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변수가 환경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분파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질문이나 내용들은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제도주의가 거의 지금 뭐 한 8년 이상 안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항상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문제를 주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이 여러분이 기출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설명하라고 묻질 안 하고 뭔가 꼭 이론이나 연계해서 물어보거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 정도나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꾸 주는데 신제도주의는 막 여러 군데 다른 주제와 갖다 붙여서 물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세계 분파의 뭐 기본적인 비교 뭐 이런 거는 지금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이제 강조가 돼야 될 게 하나는 뭐냐 하면 각 분파가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제도의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각 분파별의 설명이 있다. 그건 뭐 글로서 하면 몇 줄 안 되지. 우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한 두 줄이면 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도 한 두 줄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는 조금 길다고 경로의 존성하고 단절적 균형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의 변화에 대한 얘들의 생각,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필히 항상 정리해. 시험이 나오면 하여간 저게 이 다 지금 보면 뭐 그렇잖아요. 제도의 변화에 관한 거 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걸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나 단절적 균형 이런 걸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날부터 그랬거든.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묻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시험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실제로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사적 제도주의에 맞춰서. 여기 제일 문제를 내기에 좋다고. 반면에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든다는 게 행정학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 연구들이 이게 제일 많다고. 행정 논문에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 임용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런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이게 맥락 이런 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초점은 이제 요게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이제, 신제도주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 이제 여러분이 신제도주의 문제가 나오면 이 신제도주의가 뭘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제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 데 대한 총론적인 뭐 이야기를 한 두어 줄이라도 써줘야 될 거네. 하면서 이제 세계 분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우리가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제도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제도가 중요하다. 사회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는데, 이 제도라는 게, 이때 제도의 중요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겠어? 개인 아니면 제도거든.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할 때 이 제도가 독립 변수다. 요거는 이제 주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제도주의. 우리가 어느 책에는 보면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런데 그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타당한 표현은 아니라. 왜? 그 이전에 역사적 제도주의가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나타난 거다. 에? 그럼 역사적 신제도주의란 말이 성립하지만은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건 이때 처음 나타난 거라고.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 신을 엮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주로 독립 변수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개인과 어떤 제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요. 그렇잖아. 개인의 어떤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하고 제도 간의 어떤 관계에 따른, 요거 이제 주로 보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쪽에 관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뭐 부연의 설명이고, 부연의 설명. 그래서 요건 뭐 여러분이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요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이들이 말하는 제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뭐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뭔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제도주의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이다. 구조화된 측면으로서 여기에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 공식적인 측면, 이 공식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거는 이제 공식적 면을 다루는 거고, 비공식적인 측면, 이건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 왜 사회학적 제도는 비공식적 측면이냐?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경로사상 뭐 이런 게 일종의 뭐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거는 비공식적인 제도의 측면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도란 것은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으로서 어떤 공식적인 측면 또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막 우리가 추가를 하면 이 제도라는 것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성,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란 것은, 제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규제가,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안정성을 또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신제도주의 하면 개별적인 걸 묻든 제도의 문화를 묻든 우리가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한 두세 절 정도 앞에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배경. 아까 우리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2009년에 이게 이제 가지는 주된 타켓은 행태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흔히 언급을 잘 안 하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게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내가 이 합리적 선택 이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내 판단으로 끼워 이런 게 아니라고. 남들은 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논문에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에 관한 별도의 논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거는 이건 그냥 어찌 보면 범사회과학적으로 다 교육학에서도 합리적 선택 이론 이야기를 하고 심리학에서도 하고 뭐 사회학에서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가면 공공 선택 이론의 뭐 차이가 뭐냐? 기본적인 가정은 사실상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가지는 것은 주로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선택의 합이 곧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변수, 특히 제도라는 데 대한 설명이 있다고. 어떤 사회 현상에 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를 제도라 보거든. 그럼 어떤 사회 현상에는 내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도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 자체를 경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많이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개인을 기본적으로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이런 면에서는 공공 선택론이랑 똑같은데, 이 이론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주요 내용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공공 선택론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집합적인 의사결정, 투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이론을 뭐 우리가 엄밀하게 뭔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여간 전체적인 기본 과정을 갖고 다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자, 그럼 우리가 행태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하느냐? 이제 행태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법칙을 정립하는데 초점이 있거든. 그렇잖아, 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마다, 국가마다 동일한 정책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지. 국가마다 동일한 정책이면 동일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을 때는 성공인데 지금 할 때는 실패하더라. 일반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 법칙의 정립을 강조하는 행태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국가별 또는 우리가 시기별 정책의 차이 또는 정책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똑같은 정책인데도 A라는 나라는 성공하고 B라는 데는 왜 실패했느냐?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제도주의라는 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가장,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국가의 특수성. 이 국가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제도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 문화의 어떤 차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도와 관련된 서로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배경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이제 구제도주의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기술하는 거. 그래서 어떤 개별 정치 제도에 대한 뭐 의원 내각제는 어떻다, 대통령제는 어떻다, 뭐 이런 식의 그 제도에 대해서 그냥 단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태적인 기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식적인 측면에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역동성, 그 다음 제도와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 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행태주의와 구제도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이론. 이건 이미 내가 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 입시에서 두 가지 사례를 주고, 하나는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을 불법
방법으로 우리가 방류를 한다. 오폐수 같은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조사할 때 시민들이 자기는 싫다. 두 가지 사례를 주고 뒤에 물은 이론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자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버넌스 이론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요건 뭐 어디든지 하여간에 뭐 사례 이런 거 설명할 때 끼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이 내용이 뭐 복잡한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개인의 어떤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이해를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이 가진 기본적인 가정은 두 가지라. 하나는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개체주의 플러스 우리가 합리적 경제. 그러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요걸 개인으로 우리가 흔히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하듯이 환원시켜서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행동의 합이 곧 이거다라고 보는 거지. 이제 그걸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그러고, 여기 반대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방법론적 전체주의다. 그 말은 이걸 이렇게 개인의 행동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로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경제인은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여러분이 쓸 때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경제인관을 가정으로 또는 그거는 가정하에 우리가 사회 현상을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은 개인 행위의 총합이다. 개인의 선택 또는 뭐 개인 행동의 총합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완전히 경시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판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개인이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개인은 사익 추구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존재다라고 보는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사익이나 합리성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시민의식 또는 뭐 시민정신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느 절도범이 다른 사람 담벼락을 넘어가려 하더라. 내가 경제적 보상에 상관없이 시민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조직 시민행동 이런 이야기 지금 하면 그러니까 그거 막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게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거다. 어떤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 뭐 최근에 우리가 보면 제주도에서 여고생들이 카드를 주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300원만 사용을 해가지고 카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서 보면 자발성이고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거지,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인간관이 시민의식을 약화시킨다. 근데 사회에서는 이 시민의식 내지는 우리가 시민정신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뭐 사회에 대한 봉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시민정신에서 기초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람을 너무 과소 사회화된
과소사회, under socialized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파악을 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완전히 어떤 사회와는 동떨어진 원자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 행위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구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고 사회적 맥락, 어떤 뭐 규범이든 문화든 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구조주의라. 구조주의.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임산부가 있으니까 일어선다. 어떤 사회적 맥락, 그런 규범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과소사회화된 존재로 보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나치게 도구적 합리성만을 강조한다. 기본 가정 자체가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관이니까 도구적 합리성에만 우리가 어떤 관심을 너무 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제도의 어떤 중요성 내지는 우리가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 이 제도라는 것은 세계 분파가 말하는 제도의 의미는 다 다르지만은 여하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제도 진공 상태다. 이런 비판을 한다. 제도 진공 상태라고 해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거로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걸 우리가 막 제도 진공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계 이론 분파가 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제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자신의 어떤 합리성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총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 이익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렇게 파악했을 때 중요한 거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또는 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도 수용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우리가 뭐 사회적 딜레마, 이 사회적 딜레마라는 게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사회 전체적 이익이 훼손되는 또는 양자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회적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소위 재수의 딜레마 다 그런 거잖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뭐 옛날 우리가 아메리칸 뷰티에서 그 영화 보면 초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뭐 클럽인지 뭐 이런 데서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택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그 영화에도 보면 다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집합 행동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집합 행동의 문제라는 건 집합 행동이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거지. 그걸 또 우리가 어떤 집합 비행동이다. 집합적인 비행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입시에 나온 것도 집합 행동의 문제 뭐 이런 걸. 그래서 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과정처럼 개인이 합리적인 자신의 개인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 어떤 공동행위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수단으로서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제시를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정부의 강제력 행사.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집합행동이 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선별적 유인의 제공. 이 시장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시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제력 행사 또는 선별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수단으로서 제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 견해는 뭐냐면 정부 아니면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못 본 게 뭐냐면 개인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발적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또는 뭐 경시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비판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내가 책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사회적 딜레마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제시하는 대안은 정부 아니면 시장 개념인데 그게 아닌 우리가 개인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요게 이제 어떤 면에서 뭐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 아니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제도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 협력이라는 게 하나, 협력을 통해서 제도를 형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 아니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발적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의미를 한다고. 요걸 이제 잘 보여주는, 요 지금 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공유제 관리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이제 뉴거버넌스에 이제 내가 그 거버넌스 변화와 관련된 정책 사례로서 이제 공유제, 사실 행정학에서 막 공유제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논문이 있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논문을 참조를 해서 이쪽 파트 글을 썼으니까 요거 다 보면 뭐 인디아나 학파에 속하는 이명석 교수라든지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학에서 흔히 논문 편수가 많은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제 관리라는 걸 통해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는 거버넌스적인 변화, 서로의 장단점 이런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예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뒷페이지에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미리 가지 여러분이 윤곽을 한번 잡아보면 (265페이지에) 여기다 표시는 페이지로 표시를 해줄까? 265페이지. 자, 뭐 여러분이 공유제가 뭐냐는 건 알 테니까 뭐 지금은 이게 뭐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가서 268페이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공유제의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게 따지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파트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곽만 보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이런 거를 다 바운더리 경계를 다 표시를 해가지고 무임승차를 못하도록 정부가 일일이 하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넓은 산에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어디 뭐 개구멍 이런 걸 통해서 쓱 들어가는 걸 다 막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적 소유권을 설정을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의장에서 어떤 의족 보호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일정한 경계를 두어서 또는 목초지 이런 거를 일종의 소유권을 따로 개개인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너가 좀 잘 사용을 해봐라 라고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공유주의 비극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니까 많이 사용하고 싶지. 내가 덕이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합리적 존재니까 똑같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공유주의 비극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기적 합리성 측면에서는 보면 내가 좀 이걸 잘 아껴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여전히 막 사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막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공유제의 비극을 우리가 공유제의 어떤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시장 개념이라는 게 이제 소유권을 따로 설정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초지를 나누어서 주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초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겠지만 바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유권을 그거 어떻게 하겠어? 물고기라는 게 밑에서 항상 움직이는데 위에다가 설정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제 텍사스가 소위 이제 석유 생산, 요새 우리나라도 석유 생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텍사스가 이제 석유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부유한 주로 떠올렸다. 돈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던 그 8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사실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 학교가 갑자기 랭킹이 확 올라간 거야. 왜? 주위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미국 각 대학교에 있는 유명 교수들을 소위 체어맨, 프로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몇백만 달러씩 주고 다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교수를 몇백만 달러 주고 데려오면 그 사람이 다 값어치를 한다고. 왜?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걸 가져와갖고 그 돈으로 건물도 짓고 일하니까. 근데 어쨌든 유명한 교수들을 많이 데려오면서 특히 경영학 분야,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데 경영학 쪽에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갔다고. 내 친구 가운데도 텍사스 오스틴 간. 근데 그때부터 텍사스에 있는 몇 개 대학들이 랭킹도 올라가고 미국에서 한때는 거의 우리나라 유학생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경영학 박사까지. 그 정도로 팍 뜬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석유 시출을 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한 공유주의 비극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지표상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것만큼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시출을 하고 요거는 B라는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시장 방식에서 설정을 해준 거지. 근데 여기 석유가 매장돼 있단 말이야, 석유가. 근데 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 잘 못하고 있는데 이 C는 기술도 있고 자본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표상에 소유권을 설정한 거하고 석유가 저 밑에 있는 거하고는 어찌 보면 이게 별개의 문제거든.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단 공유제의 경우에 이게 엄격하게 소유권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지. 응? 여러분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옛날 고전 명화 이런 데 자이언트 이런 영화 한번 보라. 재밌다. 그 당시에 이제 석유가 막 개발되던 그 텍사스의 부흥한 시기에 영화를 다룬 건데, 그 소위 제임스 딘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여성들이 좋아했는데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거하고 달리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야. 작고 왜소한데 그 눈빛 이런 게 굉장히 저항적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누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다. 그 매력적이지. 근데 다 일찍 사망을 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당시에 그 영화들이 보면 이제 저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자율규칙에 의한 관리. 이 자율규칙이란 건 뭐냐면, 이 공유제의 일종의 사용자들 사이에 요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만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목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자율규칙을 만들면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나중에 준수를 잘 할 거라고. 이게 매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율 규칙을 통해서 공유제를 관리하는 방식.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거버넌스 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김해 대포천의 수질 개선 사례가 대표적인 이건 자율 규칙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포천 그 김해 수질 사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율 규칙에 의한 관리, 자율 규칙을 통한 방식,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유거버넌스 사례로서 우리가 김해 대포천의 수질 개선 사례, 이걸 다 엮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자율 규칙 방식이 가지는 한계까지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이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는 게 사용자들끼리 서로 자율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김해 대포천이 그렇게 했거든. 이제 김해 대포천 이 사례가 뭐냐면 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상급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하천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 수질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을 예고를 한 거예요. 이거 하겠다.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수질 보호 구역으로서 지정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다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공장이나 일반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이 대표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보호를 좀 하자. 수질 개선을 좀 시키자.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을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 그동안에 우리가 자율 규칙을 정해가지고 수질 보호를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나중에 안 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자기 뭐 건물을 새로 짓거든지 뭐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활동을 전혀 못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이해관계가.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보호구역 지정하는 걸 연기를 해줬다. 자구적인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자율규칙을 만들어서 뭐 기금도 모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뭐 일종의 방범조직 같은, 자율 방범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오폐수 이런 거 버리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먹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일종의 환경 정화 장치 이런 걸 구입하기도 해서 어쨌든 자율규칙에 따른 노력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상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된 거예요. 요게 가지는 건 뭐냐?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규칙이라는 게 공유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부하고 시민사회 간의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나 김해시가 그거를 믿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을 연기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양자 간의 신뢰, 뭐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고. 자, 이 한계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김해 대포천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 그 지역 주민이면 우리가 지역 주민 또는 뭐 우리가 그런 공유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적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자율규칙이라는 것은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김해 대포천을 보면 이게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 일반 주민들, 기업들 다 피해를 입으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를 한 거지. 그래서 이해관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 이런 자율규칙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지역 주민이나 사용자의 범위의 문제.
김해 대포천을 보면 김해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자율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관련자들의 범위가 아주 넓으면 그들이 모여서 자율규칙을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규칙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 자율규칙이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보면 자율규칙 관리 방법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지? 공동체 규모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거래 비용이나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역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점에 보면 관련 집단 내 이해관계가 이질적이거나 복합적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율규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규칙이 상대적으로 정부나 시장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거 쓸 일이 굉장히 많다고. 어떤 뭐 유거버넌스의 예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신제도주의와 관련해서도 예를, 뭐 신제도주의 하면 뭐 결국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건 주로 정치 현상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행정학적으로 크게 마음에 와닿는 이슈가 없는데 그 가운데 행정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 자율규칙을 강조한 사람이 엘리니어 오스트롬이거든. 그 사람의 이 공유제 관리에 있어서의 자율규칙,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야. 엘리니어 오스트롬.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다 합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저 기출을 푸는데도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이야기니까.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어차피 한번 지워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